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7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갑신년 1884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이라는 의미고요. 오늘날에는 이 정변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쿠데타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정변과 쿠데타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갑신정변을 접하면 조금 더 사건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이전에,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터지기 이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조선이 갑신정변이 터지기 이전에 크게 벌어졌던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에 있었던 이 이모군란을 즈음해서 어떤 일이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주었던 학습지 6쪽의 스스로 생각해보기 문제까지 풀고 본격적으로 갑신정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모군란, 즉 1882년 즈음해서 조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즈음, 즉 1882년 즈음해서 조선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4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 놓았죠. 자, 첫 번째, 이모군란 그 자체입니다. 이 이모군란이 터진 이후에 조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모군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결국엔 진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조선에 대한 간섭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청의 간섭을 받아들였던 세력이 있는 거죠. 청의 군대를 불러들였던 세력, 바로 민씨 세력. 이 민씨 세력이 또 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청의 의존이 심각해지고 이 민씨 세력이 상당히 보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청의 군대가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이모군란 직후에 공사관을 수비한다라는 명분으로 일본 군대도 한양에 주둔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양 내에서, 그러니까 수도 한양에서 일본과 청의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모군란 이후의 변화,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개화파 내부에서 이 청의 간섭과 개화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건 이거예요. 이 이모군란이 터진 이후에 조선 내부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격변,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조정 내에서, 그리고 한양, 수도 한양 내부에서.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거. 그 82년에 중요하게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 둘 게 이게 있었어요. 별도로 배우긴 했지만 이 82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양 국가인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개발 정책이 추진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선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위정척사 운동, 즉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이 또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중앙에서는 이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청의 간섭을 둘러싸고 조정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분란이 상당히 심했다면 민간에서는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유색 내부에서 이 조정의 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이 또 심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바람잘 날이 없었겠죠.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둘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재정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재정 문제의 심각이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원래 조선이란 나라 자체는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유교 이념상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윤택하게 해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많이 확보하는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선의 조세 제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백성들에게 크게 부담 가는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비슷한 당시에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이란 나라 자체는 재정이 그렇게 충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민씨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점점 세도 가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학습지에 보면, 우리 갑신정변 학습지에 보면 민씨 세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민씨 세력이 점점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과거에 세도 가문이 벌였던 다양한 문제들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정도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데 탐관오리들이 중간에 가로채는 양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당시에 재정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졌던 거죠.
흥선대원군이 이런 재정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을 할 친구가 있을 텐데, 흥선대원군도 이런 기본적인 재정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보면 해결했다라기보단 그 세금을 거두는 관료들의 기강을 좀 다잡았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세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기강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던 겁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 당시에 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 개화정책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이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가게 되죠. 재정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어떤 나라에 대한 입장이죠. 일본에 대한 입장.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입장이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개항을 어떻게 보면 강요했던 것 자체가 일본이었고 그 이후에 다양한 변화들이 그 개항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강화도 조약.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화들의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일본의 어떻게 보면 탓으로 생각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이 개항을 한 이후에 우리가 개항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잖아요. 즉 쌀이라든지 콩과 같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곡물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이모군란 때도 했어요. 배경으로. 곡물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그게 다 누구 탓으로 보일까요? 일본인들의 탓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불만,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감정들이 민간 내부에서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게 1882년 즈음에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선 내부에서 쌓여가던 조선의 정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모군란 이후의 변화를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알아봤죠, 우리?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거에 대한 불만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는 재정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는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본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쌓여 나갔던 게 바로 1882년부터 84년까지 우리가 갑신정변이 터지기 전까지의 조선의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쪽에 있는 생각해보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쪽에 있는 생각해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교과서에 있는 90쪽에 박정양이 제기한, 조사 시찰자들로 갔던 박정양이 제기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서양과 통교한 이후로는 단지 교묘한 것을 좇을 줄만 알고, 자, 중요한 거죠. 밑줄 쳐보시면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므로, 즉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비슷하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개항을 하고 개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재정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요. 기계를 설치할 때마다 각국에 진 부채의 액수가 심히 많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서양인에게 제재를 받아 감히 기운을 떨치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일본이나 아니면 청에게 간섭을 받으면서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 체제 내에 있었지만 일본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런 불평등 조약 체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훗날의 조선이 이제 개항을 하고 개화 정책을 펼칠 때 상당히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이 박정양이 어떻게 보면 상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시찰문을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하지는 않고 종이 찼네요. 어쨌든 그 생각해보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각자 과제를 제시한 거를 선생님이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박정희이 생각한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제약 사항들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요거 바탕으로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학습지.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학습지 펼쳐놓고 기다리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정리를 했듯이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이죠. 선생님 미리 좀 적어놨는데 이 갑신년 같은 경우는 바로 188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시면요. 배경을 우리가 되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배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갑신정변이 일으켰던 세력이 누구다? 바로
급진개화파라는 겁니다. 이 급진개화파들이 여기 적혀 있듯이 이모군란 이후에 느꼈던 정치적인 위기의식이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그 배경이 바로 급진개화파들이 느꼈던 정치적인 위기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적어놨듯이 이모군란 이후 민씨 세력과 청의 보수적인 태도가 상당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이 이모군란 자체를 청의 군대가 진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의 간섭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청의 간섭 덕분에 결국에는 민씨 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민씨 세력은 이 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해지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후에 개화 정책 자체가 추진되는 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청의 간섭이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개화 정책 추진이 부진하는 것에 대해서 급진개화파에 뭐가 심각해질까요? 바로 불만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 인식 자체가 급진개화파에게 무언가 비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배경에서 또 중요한 거, 만성적으로 뭐가 적자였다? 재정이 적자였다. 우리가 이거는 그 전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게 그 당시에 조정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가 차관을 빌려오겠다. 이 차관 같은 경우는 여기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또는 상품을 빌려오는 거죠. 즉 우리가 뭘 빌려올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개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보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온건개화파 민씨정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본에게 무언가 손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특히 청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당오전이라는 걸 찍어내자고 해요. 당백전하고 비슷한 거겠죠. 당백전은 100배였다면 이건 5배의 가치를 갖는 불량주화를 찍어내자는 거예요. 일단 돈을 막 찍어내자는 거죠. 요 두 재정 어떻게 보면 해결 정책을 가지고 막 대립을 하다가 고종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뭐냐? 둘 다 일단 해보자.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으로 찾아가서 차관을 교섭합니다.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마침 그 즈음에 일본 정세가 악화가 되면서 이 차관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급진개화파 입장에선 급진개화파, 이 당시에는 스스로를 개화당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비교해서 보수당이라고 불렀고 자, 이 개화당, 급진개화파 세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우리 할 수 있어 하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결국엔 땡전 한 푼 얻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돌아왔을 때 청나라라든지 아니면 민씨정권 온건개화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급진개화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입지가 약화가 되는데 이 입지 약화가 그냥 단순하게 조금 정치적인 정책의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급진개화파 자체가 조정에서 목소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치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이 청의 간섭이라는 상당히 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1884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청푸전쟁이 터지면서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군사력이 부족했던 청나라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의 절반을 전쟁터였던 베트남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게 1884년에 일어납니다. 즉 이건 뭐냐? 요 이동을 통해서 그 전보다는 청의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청의 간섭을 지금 어떻게든 벗어나야 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내야 돼. 이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 어찌하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행했던 정책도 실패한 데다가 청나라의 군대가 워낙에 위력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기회를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청나라가 절반을 뺨으로써 영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 건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어디? 바로 일본이죠. 일본 입장에서도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계속해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걸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급진계합파가 일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텐데 너네가 좀 도와달라. 뭐를? 우리가 없는 군사력을 도와달라. 왜냐? 지금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제물포 조약에 입각해서. 그걸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급진계합파가 일본 공사관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거죠. 이제 날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 날은 순식간에 해치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계합파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비상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민씨 세력을 싹 숙청한 다음에 우리가 권력을 딱 잡고 그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을 추진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비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즉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 권력을 뒤집어 엎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뭐다? 갑신정변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한꺼번에 이 일을 시행을 해야겠죠. 그게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회가 뭐냐? 바로 우정총국, 오늘날로 치면은 우체국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화정책의 일부였어요. 새로운 개화정책에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 우정총국을 처음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연회가 열리면 이 연회에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들겠죠. 그 축하연을 활용해서 뭘 발생한다? 뭘 일으킨다? 정변을 일으켰던 거죠.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급진계합파들이 이 개국 축하연에 혼란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뛰쳐나오는 고위 관료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종에게 달려가서 지금 변란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제거가 됐는데 우리가 그걸 수습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중심이 된 정부를 급하게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변이 언제 벌어지냐면 12월 4일 저녁에 벌어집니다. 12월 4일 저녁에. 자, 그리고 12월 5일 오전에,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오전에 자기들이 그럼 이제 이 개화당 정부를 수립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정당 14개조인데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4대를 청산하라. 즉 청으로부터 사실상 이제 우리는 벗어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각제도라는 걸 확립을 하는데요. 이 내각제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기관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합의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자, 근데 이 갑신정변 당시에는 이 내각이 누구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계약정강 13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 내각을 누가 장악하는 걸까요? 즉 급진계합파들이 장악을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각제도를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민평등권을 마련을 해서 새로운 사회제도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는 언제나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상공국이라는 걸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이 해상공국은 뭐냐면 조선시대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을 했던 보부상이 있죠. 이 보부상들을 조직해놓은 중앙기구인데요. 이 보부상들이 중앙기구로 조직된 이후에 그때 권력을 잡고 있던 민씨정권과 어느 정도 결탁을 해가지고 그 민씨정권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이 민씨정권에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해상공국의 보부상들은 많은 특권을 또 얻었겠죠. 그런 해상공국을 혁파하겠다라는 건 민씨정권에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누르겠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개혁정강은 사실상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 일본 공사의 지원을 약속받고 군사력을 확보를 했잖아요. 왜냐? 청나라 군대가 영향력이 감소했으니까, 절반이 떠나서. 근데 이때 급진계합파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일을 치르고 나면 청나라 정부, 청나라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향력이 감소한 상태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절반이 남아있던 청나라 군대가 바로 12월 6일 오후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이라는 건 뭐냐?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개화당 정부가 세워져 있던 궁궐을 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군사력을 약속했던 일본군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바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화당 정부, 즉 개화파 세력 같은 경우, 급진개화파 세력 같은 경우는 지켜줄 사람들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급진개화파 대부분이 어디로 망명을 하게 된다?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 박영용, 서재필이 있는데요. 이 김옥균 같은 경우는 이 급진개화파의 우두머리격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에 내내 조선 정부에서 이 김옥균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보냅니다. 결국에는 10년간의 암살 시도 끝에 1894년에 이 김옥균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서 조선의 자객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자, 박영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쭉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야 결국에는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서재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잠깐 생활을 하다가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즉 미국인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10년 후에야 조선에 들어올 수 있게 되죠. 즉 이 10년 동안에 이 갑신정변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세력 같은 경우는 역적으로 남았던 거예요. 정변을 일으켰잖아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10년 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추후에 살펴볼 텐데요.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결국에는 결과를 정리를 하면 갑신정변은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끝날까요? 3일 만에 끝나요. 12월 4일에 시작해서 12월 6일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3일 천하였다. 사실상 3일 천하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개혁정강 같은 경우는 발표만 됐을 뿐이지 현실화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이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의 개화 정책은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평가 부분을 살펴보고요. 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3일 천하로 끝났기 때문에 전개 과정보다도 이 배경과 왜 이렇게 했느냐, 급진개화파는 왜 이런 정변을 일으켰느냐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 조약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자,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어찌 보면 이 갑신정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국가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갑신정변이 끝난 직후에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일본 같은 경우는 입을 싹 씻고 얼굴빛을 확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봤으니, 갑신정변으로 피해를 봤으니 조선 정부가 배상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 갑신정변이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진압된 직후에 아무래도 일본이 여기 개입됐다는 건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공사관이 당시 한양 민중들에 의해서 또 습격을 당해서 불타버려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많이 살해를 당하고요. 이걸 빌미로 조선이 일본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 그리고 배상금도 지불하라고. 이걸 끝까지 조선 정부가 거부를 했지만 일본이 또다시 대규모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조약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텐진 조약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텐진이라는 곳에서 체결한 건데, 이건 알아둘 건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겁니다.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 해에. 자, 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갑신정변이 끝난 직후에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엄청나게 고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갑신정변 이후에 한양에는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간의 군사적인 충돌의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청 정부든 일본 정부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붙었다가는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끝이 날지 되게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선 지금 우리가 기세를 잡고 있는데 괜히 군사적 충돌했다가 이 기세에 이를지도 모르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괜히 군사적인 충돌을 했다가 아직 청나라를 이길 만한 힘도 없는데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이 두 불안감이 결국에는 이 텐진 조약의 체결로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청일 군대가 둘 다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2년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들어왔던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이라는 둘 간의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일치가 되면서 일단 조선에서는 철수하는 거죠. 대신 이렇게 약속해요. 조선에 만약에 각 나라의 군대를 파병할 경우엔 상대국에게 뭐한다? 무조건 통지해준다. 알려준다. 이게 훗날 청일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언제냐면 1894년에 벌어지는, 몇 년일까요? 딱
10년 후에 벌어지는 청일전쟁의 빌미가 된다는 거, 텐진조약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 텐진조약을 통해가지고 결국에 한반도에는 이제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나가기는 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청나라의 간섭은 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 갑신정변을 진압한 건 여전히 또 청나라이니까. 자, 평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었다는 거. 조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이거죠.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지지가 상당히 부족했다?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 여기서 민중이라는 건 일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위라는 것도 지배층 전부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이거. 지금 위에서 단어를 찾아보면 누굴까요? 그렇죠. 일본에 있는 무슨 계급파? 급진계급파입니다. 지배층 중에서도 계급파들은 소수였어요. 거의 대부분 위정척사파였으니까 양반들은. 자, 근데 그 계급파 내에서도 소수였던 젊은 급진계급파들이 추진했던 운동으로서 이 운동은 결국에는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탄탄한 기반이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계급파가 망명을 한 이후에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 급진계급파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던 거죠. 이게 또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민중들은 일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컸다는 거. 아까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거보다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이고, 완전히 찢어졌네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 급진계급파 대부분은 망명하죠. 급진계급파는 이제 조선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게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온건계급파들도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정책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민씨 세력에서는 너네도 얘네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동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개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략 이러한 현상이 10여 년 정도 이어집니다. 1884년부터 1894년까지. 이게 갑신정변이 어떻게 보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둘러싼 변화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갑신정변을 둘러싼 변화,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대립 속에 조선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청나라가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더욱더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민씨 정권조차도 이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거 고작 한 3, 4년 전에 조선 책략에서는 이 러시아 막으려면 어떡할까 이런 궁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국제정세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조선이 살아가기 위해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구나. 어떻게든 서로 견제하게 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의 입지를 세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러시아와의 교섭을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지만 러시아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국제적인 인식이 나타났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러시아가 조선에 접근을 하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쫓아다니면서 견제하던 누가 나타난다? 바로 영국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무조건 그 지역에 쫓아가가지고 간섭을 해요. 왜냐? 러시아가 남하를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면 영국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조선의 러시아가 세력을 점점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영국이 거문도, 현재 전남 여수에 있는 섬인데요. 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군대를 파견해버려요. 자기들의 군사 항구를 써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도 전혀 받지 않고 조선의 허가도 전혀 받지 않고. 그게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1885년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게 바로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조선은 당연히 엄청나게 항의를 하지만 영국은 여기에 꿈쩍하지 않아요. 러시아도 여기에 엄청나게 항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청나라가 나서서 영국과 러시아를 중재를 함으로써 러시아가 조선에 더 이상 진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야 결국엔 누가 철수할까요? 영국군이 철수를 합니다. 이 거문도 사건이 벌어져요. 조선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전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 거문도를 점령했을 때 이 거문도 점령 사실을 제일 늦게 한 것도 조선정부였고 청나라가 이걸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한 이후에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통보받은 것도 조선정부였어요. 그만큼 이 당시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어떻게 보면 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어떻게 보면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선에서의 분쟁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니까 이 분쟁을 좀 중재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중립화 노릇입니다. 조선이 지금 일본, 청, 그리고 러시아, 영국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둘러싸여서 지금 전쟁이 터지기 직전 같은 분위기들이 막 고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중립국,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닌 나라로 만드는 게 어떻겠니? 라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최초의 의견은 당시 독일의 외교관이었던 부들러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조선을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건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이었던 조선의 개화파였던 유길준도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에 열강이 보장하는, 그러니까 여러 강력한 나라가 보장하는 중립화를 추진하자라는 구상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구상들 전부 다 수용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뭐 아무도 조용할 게 없으니까요. 청나라나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 당시 조선의 어떻게 보면 정세가 위급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면 갑신정변 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거잖아요. 평가 부분에서. 개화정책 추진의 동력이 상실된다는 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실 이 유길준이에요. 이 사람 어디에서 귀국했다고요? 미국에서 귀국했죠. 이 사람 보빙사로 미국의 외교관으로, 보빙사로 미국의 사절단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 미국에 정착을 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유학을 했던 조선인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신정변이 터졌다고 하니까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결국엔 유럽을 거쳐서 유럽을 방문을 하고 조선으로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국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가는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전혀 활동을 못해요. 왜냐? 이 김옥균이나 박영유나 서재필하고 가까웠던 급진기아파에 속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귀국하고 나서 7년 동안 가택연금 나갑니다. 사실 죽을 뻔했던 걸 고종이 그나마 봐줘서 가택연금으로 머물렀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 중립화론 같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될 리도 없고 조선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도 없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유길준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 갑신정변이 터지고 나서 10년이나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10년 동안 조선이 어떻게 보면 놓쳤던 기회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갑신정변이 그 당시 조선에 끼쳤던 악영향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걸음들을 보시면 갑신정변의 배경과 유길준의 중립화론 같은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 생각 키우기를 보시면요. 우리 95쪽 하단에 여기 교과서를 보면 95쪽 하단에 갑신정변을 추진했던 인물들이 얘기했던 개혁의 목표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교사형 교과서다 보니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정치 부분을 보면 흥선대원군을 빠른 시일 안에 모셔올 것. 이모군란 때 청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조공하는 허례는 폐지할 것. 어디와의 사대관계를 폐지하자? 청과의 사대관계를 폐지하자. 이 사람들은 청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일본을 대상으로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진개화파라든지 아니면 1880년대까지는 이 독립이라는 단어는 청을 상대로 한 단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청의 간섭이 이 당시에 상당히 큰 과제였던 거죠. 특히 급진개화파 입장에선. 자, 정치적으로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마련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할 것. 인민 평등권을 확립하자.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신분제를 폐지해서 근대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건.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할 것. 지조법이라는 건 세금제도입니다. 세금제도를 개혁해서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개혁해서 민생 안전하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뭘 확보하자? 재정을 확보하자. 그래야지만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급히 순사를 들어 절도를 방지할 것. 경찰제도, 근대적인 경찰제도를 확립하자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당시 어찌 보면 이 정변 이후에 혼란했던 한양의 정세를 좀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갑신정변의 13개의 목표였던 거고요. 이런 목표들은 실현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며칠 전화로 끝나니까 3일 전화로 끝나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개혁 정책 같은 경우는 시도됐고 어떻게 보면 제시됐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이런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순식간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거든요. 지금은 1876년부터 1884년까지 되게 꼼꼼하게 우리가 사건들을 다뤄왔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10년은 훌쩍하고 뛰어넘어요. 왜일까요? 이 10년을 훌쩍하고 뛰어넘은 이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갑신정변 이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선 정세가 보수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두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Q2번 있죠? 이 Q2번 같은 경우는 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 갑신정변 2-5번 갑신정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9쪽 학습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합시다.